1795년은 사도세자가 회갑이 되는, 돌아가셨긴 했지만 어머니 해경우 홍씨도 사도세자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조가 화성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로 이런 화성공사의 현장도 점검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 해경우 홍씨의 회갑잔치를 정말 성대히 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정말 한많은 세상을 사셨던 어머니, 그리고 이때까지 해경우 홍씨는 정조는 그 이전에도 화성으로 옮겨진 바로 이 아버지 무덤을 몇 번 찾았지만 해경우 홍씨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회갑을 맞이해서 아버지 무덤도 찾고, 또 메인 행사인 어머니 해경우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히 베풀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1795년 윤 2월 창덕궁을 출발을 해서 화성에 도착을 한 후에 그 회가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활쏘기 행사 시범이라든가 서장대 올라가서 군사훈련을 조련한다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던 이 과정을 담은 의계가 원행, 을묘, 정리, 의계라는, 이것도 잘 제가 한번 좀 기억하시게 설명을 드리면, 현룡원에 행차했다 해서 원행, 1795년이 을묘년이어서 을묘, 그리고 이 의계는 정리자라는 활자로 인쇄해서 정리, 그리고 의계, 원행, 을묘, 정리, 의계 두 글자씩 끊어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정조가 어느 정도 생각한 것은 백성들의 의견들, 민원을 잘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행차 곳곳에 백성들이 이제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꽹과리를 두들게 했어요. 그래서 격쟁이라 그래요. 격쟁.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글을 써서 올린다 해서 상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송록과 같은 기록에 보면 이럴 때 정조가 화성행차를 통해서 거의 1300여 건 이상의 격쟁과 상언의 내용을 받아서 민원을 해결을 해줬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궁궐에 신문고가 있었지만 웬만큼 해가지고 이 신문고 두드리기 힘들다. 신문고 두드리러 가다가 잡혀간 사람도 많고 웬만큼 강큰 백성들 거의 못 갑니다. 그러나 이 격쟁상언이라는 거는 왕의 행차 때 백성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약간 홈그라운드야,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들을 쉽게 개진할 수 있었고, 이것을 적절하게 이 활용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을 또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성행차를 통해 왕권을 대내외에 가시하고 친위 군대를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또 실시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 화성의 최고 지휘부인 서장대에서 야간에 군사를 조련시켰다 해서 서장대 야조도를 실시를 했고요. 요 지금 나오는 그림들은 김홍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8폭의 병풍 그림으로 남겼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김홍도는 정조의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수행을 하면서 직접 이 그림으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해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정말 생생한 사진 기록과 같은 이런 자료를 남긴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인재들을 또 특별 채용이라 할까요? 뽑는 과거 시험을 치루었고,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눠주기도 했고, 낭남을이라는 곳에서는 이때 또 컨셉이 효잖아요, 효.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을 불러서 이분들한테 한 끼 밥상을 대접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한 끼 밥만 이렇게 드시고 가라 하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이런 데 갔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선물이 있어야 돼요. 선물, 경품 같은 거. 뭐 선물 줬을 것 같아요? 그림 자세히 보세요. 지팡이 하나씩 다 짚고 계십니다. 이 노인들의 필수품 지팡이를 또 선물했던 이런 모습도 그림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또 주목되는 게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왕과 백성과의 거리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고, 우리 정조는 정말 활쏘기 잘했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정조는 50발을 쏘면 49발을 딱 맞추고, 너무 이제 완벽하게 하면 좀 그렇다 하면서 한 발은 일부러 맞추지 않았다. 약간 좀 재수없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조는 이 1795년에 그 엄청난 병력과 인원이 동원된 이 화성행차를 통해 이 자신을 짓눌러 오던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던져버리고 이 개혁정치 완성을 보고자 했다. 그래서 8폭의 병풍 그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요 그림, 배다리 그림인데요. 이때 제일 힘들었던 게 한강에 배다리 건설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강을 건너는 거 힘드니까, 특별하게 이 행사를 위해서 일회용 다리를 만드는 건 힘드니까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했던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동원하게 하고, 제일 큰 배는 가운데 이렇게 가로로 세우고 좀 작은 배들 순서대로 해가 약간 아치형으로 만들고 위에다가는 송판 깔고 쫙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배다리 설계했던 사람도 누굴까요? 바로 우리 다산 정약용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공식 기록에는 정약용이 배다리 설계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은 뭔가 되게 좀 기록에 철저하신 분이고 꼼꼼하신 분이어서 자참 묘지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묘지명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 뭐 후손이나 그 제자가 써주는데, 다산 선생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다 해가지고 스스로 묘지명을 써놔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뭐 태어나서 뭐 어떤 일을 겪었고 언제 과거에 합격했고, 그 중에 바로 내가 이렇게 정조의 왕명을 받들어 배다리를 건설했다가 딱 나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최소한 일기라도 써서 자신이 정말 좀 잘한 것들, 이런 것들 잘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빛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메인 행사는 어머니 해경호 홍씨의 회갑잔치고, 회갑잔치가 벌어졌던 곳은 지금도 화성행궁에 가면 봉수당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한자 그대로 받들봉 장수수, 장수를 받드는 전당, 이런 뜻으로 봉수당에서 화성행차의 어떤 대미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 시대 하면 앞선 그 영조 시대의 그런 정치 문화 중흥, 특히 문예 중흥의 흐름을 이어서 활발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영조 시대부터 구축했던 강력한 왕권과 정치적 안정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었고, 정조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개성을 해서 영조 때 경국대전을 대신한 속대전이 편찬됐다 그랬잖아요.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 편찬이 되고, 외교문서를 정리한 책인 동문희고, 병법서인 병학통, 그리고 이 무예의 기술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책인 무예도보통지, 이런 것도 끊어읽기 잘해야 돼요. 정말 제가 어디서 잘못 끊어읽는 사례를 봤는데 무예도 보통지 이렇게 읽으면 만드는 거죠. 무예에 대한 도, 그림과 보, 우리 족보할 때 보자예요. 기록을 잘 통해서 완성한 지자는 책 이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무예, 도보, 통지. 그리고 이제 영조 시대의 어떤 편찬 사업의 성과가 또 계승된 대표적인 사례가 왕의 일기인 일성록이에요. 우리 보면 일일 삼성이란 말 하잖아요. 나는 하루에 3번 반성한다. 거기에서 제목이 일성록이고, 이게 일기다라는 거는 머리에 들어오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존영각이라는 건물, 그 경희궁에서 동쪽에 있는 건물이 존영각이에요.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왕세자나 왕세손이 거처하는 곳은 항상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궁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경희궁의 동궁인 존영각에서 쓰기 시작한 일기가 이제 정조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각에서, 즉 규장각에서 이것을 쓰도록 해서 그 전통은 이어져서 정조가 세손 시절인 1762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바로 이러한 기록물의 연속성과 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성록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또 특이하게 국왕의 문집인 홍제전서, 우리가 왕이 직접 자신의 문집을 만든 거는 정말 이례적인데, 정조의 호가 홍제거든요. 홍제의 문집에서 홍제전서 100책을 또 완성했던, 그만큼 학문적 소양이 풍부했던 왕이다. 이러한 정조의 학문적 소양에는 정말 다독이 들어간다. 독서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기록에 보시면 1등록 기록인데요. 내가 세자궁에 있을 때 평소 책에 빠져 영경에서 고가장서를 이제 사왔다는 소식이 있으면
문득 가져와 보라고 하면서 다 이거 내가 사서 봤다. 경사자집을 갖추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신간서적 나온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다 보았다라는 그만큼 책을 좋아하셨던 왕이고, 앞에서 소개했죠. 세손 시절부터도 항상 밤늦도록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왕 중에서도 세종도 정말 책 많이 보셨고요. 우리 정조도 책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이 책을 또 많이, 결국 책을 많이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 분야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식견을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바로 이 정조 그리고 세종이 그런 점에서 또 공통점을 보이셨다. 이렇게 정말 조선시대의 22번째 왕으로서 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문화중흥을 일으켰고, 이 화성건설과 화성행차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민심을 수용하려고 했던 이 정조. 근데 항상 우리 정조하면 좀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리고 뭐 한때는 정조가 뭐 독살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자료를 보면 정조는 계속 이제 투병 활동을 하시고요. 실제 49살에 돌아가시는데 평균 수명 정도까지는 사셨어요. 정조의 건강 문제는 뭐 정조가 마지막 시기에 그 심한지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비밀 편지라든가 정조실록에도 이것이 포착이 되는데, 정조 17년, 그러니까 정조가 24년에 돌아갔어요. 7년 전 기록부터 상에게 부스럼병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대신 각신과 약원의 세조조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때 정조가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병으로 참 힘들다라는 걸 하소연해요. 머리에 난 부스럼과 얼굴에 생긴 종기가 어제부터 더 심해졌다. 씻거나 약을 붙이는 것도 해롭기만 하고 약물도 효험이 없어서 기가 막히고 쌓여서 화가 더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스스로 이 병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사망하기 7년 전부터 머리에 난 부스럼하고 종기 때문에 이 우리 그렇잖아요. 병 생기고 이러면 막 스트레스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해요. 나는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상승하여 온몸이 뜨겁고 눈은 횃불같이 시뻘겋고 숨은 가쁘게 쉴 뿐이다. 시력은 현기증이 심하여 책상에서 힘을 쏟을 수가 없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참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 정조가 또 심한지라는 사람한테 보낸 그 편지에서도 나는 갑자기 눈곱이 불어나고 온몸이 뜨겁고 폐가 막 메마를 정도로 힘이 들고, 이런 정말 고통을 어디에다가 형언하겠는가 하면서 요 돌아가시기 한 2개월 전 이런 편지에서도 내가 이런 고통으로 정말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하소연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조는 1800년에 이 악성 종기가 더 이제 심하게 되면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었고, 그 내의원 관리들이 온갖 그 처방을 써보았지만 결국은 그 허사였습니다. 1800년 6월 28일 하류구 삼복더위가 심했던 그 시기에 창경호에 가면 지금 영춘원이란 건물이 있어요. 이곳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정조는 사실 남인과 같은 이런 반대, 그 소위 말하는 집권 세력이 아닌 그 세력들도 많이 등용했지만,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고 순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이 본격적으로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천주교 박해 사건은 천주교 박해이기보다 남인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으니까 결국 남인이란 정치 세력에 대한 이런 뭐 타겟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인들 사이에서 정조대왕이 살아계셨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라는 이런 어떤 남인들의 이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정조대왕이 혹시 독살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만 돌았지, 실질적인 여러 뭐 기록들, 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일기 또 편지를 보면 저는 뭐 정조는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거의 100%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조라는 왕은 바로 이 상당히 왕으로 되는데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할아버지 영조가 쌓아놓은 기반 속에서 여기에다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장 핵심 작업으로 화성 건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백성들하고 소통하고 이 민생 현실에 귀를 기울였을 때 뭔가 이런 그 사회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런 발전에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은 끊임없이 백성들, 요즘으로 치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나가면서 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